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벌써 벚꽃이 만개했는데 모두 꽃 구경을 하셨나요? 저도 가족과 함께 이번 주말에 꽃놀이를 다녀왔습니다. 봄이 되면 알록달록하고 세상이 밝아져서 뭐라도 새로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벚꽃은 만개하는 즉시 흩날려 져버린다는 게 매년 아쉽게 느껴져요. 그리고 다음 연도에 봄을 기다리게 됩니다. 실은 제 삶도 꽃이 필만 하면 바로 져버리고 또 필만 하면 지는 봄날의 벚꽃 같은 일이 참 많았어요. 악마 같은 아내를 만난 덕에 제 소중한 사람과 작별해야 했던 끔찍한 일도 겪었습니다. 여전히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지만 저에게 없는 부모님에게 하소연한다는 기분으로 여기에 사연을 보낼 용기를 냈어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0여 년을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어요. 말단 사원에서부터 이사직에까지 그 사이의 세월 동안 저 개인 신상에도 참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흔히 개천에서 용 났다고들 하시잖아요. 제가 그 개천의 용입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친누나의 지지 덕분에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누나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없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집의 가장이었고 제가 기억하는 순간부터 어머니는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거의 집에 안 계실 때가 많았고 저는 저보다 4살 위 누나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일주일 내내 일하실 때도 있었고 보통 월요일 단 하루만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누나는 월요일이 되는 걸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월요병이니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과 반대로 월요일이 항상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회사원이 되고도 월요병에 시달리지 않은 게 다 그 덕분인 것 같네요. 아무튼 어린 시절 일요일이 되면 어머니는 저와 누나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맛있는 간식을 사주셨습니다. 엄마, 나 꽈배기 먹고 싶어. 설탕 뿌려진 꽈배기. 그래, 시장 가자. 엄마가 다 사줄게. 윤희는 뭐 먹고 싶어? 난 떡볶이 먹고 싶은데. 윤성이는 꽈배기 먹고 싶다니까. 꽈배기 먹어요. 누나는 뭐든지 저에게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이었어요. 누나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꿰뚫고 있는데 저는 누나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어릴 때는 저보다 나이 많은 누나가 양보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어른이 되어서야 저의 철없던 어린 시절을 반성했습니다. 누나는 양보했지만 어머니는 최대한 공평하게 누나와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하나씩 사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럼 윤희가 먹고 싶은 떡볶이도 먹고 윤성이가 먹고 싶은 꽈배기도 먹자. 다 먹자. 괜찮아요, 엄마. 나 배불러. 뭘 먹었다고 배가 불러? 니들 엄마 떡볶이 사줄 돈은 있어. 걱정 말고 먹어. 나 진짜 괜찮은데 꽈배기 먹고 싶어요. 어머니는 공평하게 사주시려고 했지만 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소량으로 먹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누나는 눈치가 정말 빨랐어요. 그리고 저에게 항상 하루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윤성아, 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나도 어른 되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누나는 왜 어른이 되고 싶어? 어른이 돼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내가 돈 벌면 엄마는 쉴 수 있잖아. 맞네. 그럼 나도 돈 벌래. 아니야. 윤성이는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해. 그렇게 하는 게 엄마도 나도 마음이 편해. 알지? 나중에 너 잘 되면 그때 효도하고 그러면 돼. 실제로 누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영재원에 입학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것만 알고 계셨던 어머니는 제가 영재원에 들어간다고 하니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똑똑한 건 알았는데 영재원까지 들어갈 실력이었어? 엄마가 그런 것도 모르고 장하다 우리 아들. 담임 선생님은 저희 집 사정을 알고 계셨고 학비가 전액 무료인 영재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꼭 효도하겠다는 다짐으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영재원 입학을 앞두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연사였고 과로사라고 했어요. 같이 반찬 만들다가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다면서 바닥에서 굴렀어. 병원 가자니까 괜찮다고 일단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니 아유. 식당 동료분의 말을 들으니 엄마는 그 전날 갑자기 심장에 고통을 호소하시며 구르셨다고 했습니다. 평생 일주일에 한 번만 쉬고 12시간씩 일을 하신 어머니는 결국 제 효도를 받지도 못한 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누나와 저는 눈물도 흐르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싸늘한 시신 눈으로 보고 그제서야 오해를 했습니다. 엄마 눈 떠봐. 엄마 거짓말이지. 이것도 장난이지. 우리 엄마가 왜 죽어? 엄마. 그러면 그럴수록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현실 감각이 물밀듯이 밀려올 뿐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누나와 저 단 둘이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친척도 없고 저희 둘에게는 의지할 어른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영재원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그런 저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윤성이 너 걔나 생각하지 마. 이제부터 내가 이 집의 가장이야. 넌 하던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누나도 공부해야 되잖아. 야, 누나는 공부에 침이 없거든? 자퇴했어. 그리고 누나 써준다는 공장에서 내일부터 일 시작할 거야. 너만 잘 되면 돼. 왜 그랬어? 다시 가. 학교 가라고. 누나는 정말 괜찮아, 윤성아. 되돌리기엔 늦었어. 누나 걱정하지 마. 넌 네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 누나는 제가 모르는 새에 고등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시 학교에 가라고 해도 절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누나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의 가장이 되어 제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누나가 고생하는 걸 보면 제가 이렇게 편하게 공부를 해도 되는 건지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힘든 티를 전혀 내지 않고 저를 응원해주는 누나를 보면서 꼭 성공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했습니다. 영재원을 마친 후에는 외고나 과학고를 들어가지 않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외고, 과학고는 학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누나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잘 알았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저는 항상 전교권 등수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저는 내심 누나도 엄마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제 옆에서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누나가 공장 기계에 쓸려서 손등에 뼈가 보일 만큼 다친 적이 있습니다. 누나, 손에 붕대 뭐야? 다쳤어? 별거 아니야. 깜빡 조는 바람에 살짝 긁혔어. 살짝 긁혔는데 그렇게 붕대를 감아? 누나, 제발 몸 좀 아끼고 조심해. 누나까지 없어지면 나 어떻게 살아? 나도 누나 따라갈 거야. 아휴, 무슨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해. 윤석이 장가 갈 때까지 옆에 있을 거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 조금만 참아, 누나. 나 곧 20살 되니까 그때부터는 누나 하고 싶은 거 다 해. 붕대를 풀고도 평생 남아있던 누나선의 상처를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누나가 빨리 어른이 돼서 엄마를 돕고 싶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빨리 어른이 돼서 누나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디게 흘렀고 결국 저는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자마자 과외도 하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하지만 누나는 제가 일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균성아, 너 들어간 학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애들이 다 같이 모인 건데 이렇게 시간 낭비해도 되겠어? 대학 같다고 끝이 아니잖아. 누나, 내 용돈이라도 벌려고 하는 거야. 누나야말로 이제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일 좀 그만둬, 제발.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너한테 아르바이트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내 말 안 들을 테니까 좀 줄여, 어? 누나 말대로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는 그만두고 과외만 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서 4학년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저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인재를 찾던 대기업에서 저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준 것이에요. 하지만 누나만 두고 가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혼자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 아는 누나가 먼저 말했어요. 균성아, 좋은 기회 있으면 꽉 잡아. 누나는 너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거 보는 게 제일 행복해. 누나만 알지? 누나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미국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뭐? 무조건 가야지. 가. 세상 살면서 그런 기회 자주 오는 거 아니야. 왔을 때 꽉 잡아야지. 윤성아, 정말 잘 됐다. 제 걱정이 무색하게 누나는 저를 안고 기뻐했습니다. 결국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저에게 기회를 준 회사에서 학비 지원은 물론이고 기숙사까지 구해줘서 돈 걱정은 크게 없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따고 나서는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버는 족족 제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든 돈을 누나에게 보냈어요. 누나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혼자서 힘들게 사는 걸 뻔히 아는데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누나의 희생으로 인해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게 된 것이니 이제는 제 차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비로소 저는 누나에게 든든한 동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안했는지 돈을 보낼 때마다 누나는 한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윤성아, 돈 보내지 말라니까 또 보냈어. 거기 물가도 비싸고 너도 쓸 돈 많을 텐데 보내지 마. 이제 그냥 받아줘, 누나. 잘 나가는 동생 둬서 뭐해? 다 누려. 무슨... 그나저나 학기 끝나면 어떻게 할 거야? 한국 오는 거야? 아니, 여기서 당분간 일하다가 들어갈 것 같아. 누나, 나 들어갔으면 좋겠지. 무슨 소리야. 너 없이 사니까 얼마나 편한데. 할 거 다 하고 여차하면 안 돌아오고 거기서 쭉 살아도 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누나는 항상 그 소리야. 고마워, 누나. 누나는 저에게 힘이 되는 존재였어요. 아무튼 처음에는 교수를 목표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런데 학위를 따고 나서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 해외지사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됐어요. 고민 끝에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는 것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과 누나의 지지로 그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흔이 되기 전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당시에 제 나이가 31였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전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그날은 제가 뉴욕에 있는 어느 빌딩에 미팅을 하러 갔습니다. 그 빌딩 위층에 뉴욕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었거든요. 미팅을 마치고 나니 노을이 질 시간이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거래처 직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윤성씨, 딱 지금 이 타이밍이에요. 전망대에서 노을 지는 거 보면 가슴이 확 트이고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갈 거예요. 가실래요? 관광객 많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아니에요. 저희가 VIP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한번 보고 가세요. 미국에서 일하면서 그런 여유를 부려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생각에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했는데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간 VIP 전망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을 보니 다양한 나라의 관광객들이 오밀조밀 모여서 창가에 붙어 있었어요. 노을이 지는 피크타임이라 사람들이 몰린 것 같았어요.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노을이 다 지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 동양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사람들에 치여서 기절 직전인 모습이 보였어요. 깜짝 놀라서 저는 VIP 공간을 벗어나 관광객 존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무리 속에서 그 여자를 꺼내 구해줬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것 같았고 비트대며 몸을 가누지 못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여자를 VIP 공간에 옮기고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눈동자에 조금씩 빛이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Hey, are you okay? 제가 영어로 그렇게 말했는데 여자가 저에게 익숙한 한국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죽을 뻔했네. 근데 이 사람은 뭐야? 교포인가? 잘생겼네. 땡큐 땡큐. 괜찮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한국어로 대답을 하니까 그 여자가 귀신을 본 듯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한국인이세요? 네, 한국인이에요.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안 가셔도 되겠어요? 조금만 앉아 있을게요.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난 저기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여기는 VIP 전망대예요. 일단 앉아 계세요. 제가 물 좀 더 가져올게요. 물을 더 가지러 다녀오니 쌩쌩한 모습으로 저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와, 이런 공간이 있는 줄 몰랐어요. 대박이다. 이런 줄 알았으면 나도 돈 더 내고 여기로 들어오는 건데. 돈 더 낸다고 올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괜찮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혹시 모르니 병원 꼭 가시고요. 저는 이만 가봐야 돼서요.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하고 떠나려는 찰나 그 여자가 제 팔을 붙들었습니다. 저 혼자 내려가기 무서운데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겁에 잔뜩 질린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성함이 뭐예요? 저 이윤성입니다. 아, 윤성씨. 저는 백키라라고 해요. 이것도 인연인데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일 꼭 보답하고 싶어서요. 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제가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요. 명함이라도 주세요. 그 여자의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났고 아무 생각 없이 지갑에서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그러고 잊고 지냈는데 일주일이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그 여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성씨, 저예요, 백키라. 지난번에 네, 맞아요. 저 당분간 뉴욕에서 지내게 됐거든요. 오늘 제가 저녁 쏠게요. 시간 괜찮으세요? 저녁이요? 시간은 있는데. 그럼 제가 장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이따 봐요. 그렇게 저는 만나지 않았어야 할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그 여자는 미국에 유학을 왔다고 했어요. 제가 미술 전공을 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만 있다 보니 한계를 느끼면서 유학 오게 됐어요. 윤성 씨는요? 원래 미국에 살던 분이에요? 교포? 아니에요. 저도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땡땡 기업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아서 내내 신경 쓰였어요. 사실 제가 유학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혼자 많이 외로웠거든요. 저랑 친구 해주시면 안 돼요? 돌직구를 날리는 그 여자가 당시에는 당돌하고 귀엽게 느껴졌어요. 저도 미국 생활이 외롭고 지치던 터라서 그 여자와 친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미술관도 가고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점점 친구가 아닌 썸을 타는 사이로 발전되었어요. 그래서 멀어지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섣불리 연애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당시에는 제 일이 더 좋았습니다. 누나에게 썸을 타는 여자가 있다고 했더니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윤성아, 만나. 연애해야지. 너도 장가갈 나이도 됐는데 그렇게 아무도 안 만나다가 혼자 늙어 죽을래? 누나 걱정이나 해. 누나야말로 좋은 남자 없어? 누나 있지. 진짜야? 그러니까 너도 연애해. 누나가 연애를 한다는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만나던 여자와 연애를 이루게 된 건 계속 만날수록 뭔가 의구심이 생기는 여자였기 때문이에요. 미술 공부를 한다는데 그림 그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와 반년을 만났을 때쯤이었어요. 한국으로 가냐, 미국에 남아서 더 일을 하냐, 기로에 서 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누나와 상의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서 초조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다음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한국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윤희 씨 동생분 맞으시죠? 그 말을 듣자마자 누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아서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댔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윤희 씨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의식은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왼쪽 뇌에 이상이 생겨서 오른쪽 눈이 떠지지 않는 상태예요. 오른쪽 팔과 다리 그리고 얼굴까지 전부 마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재활 치료 받으시면 많이 나아지실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들이 제 누나의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니길 바라면서도 누나 걱정에 몸이 달았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당장 갈게요. 누나 옆에 누가 있나요? 간호사들이 매일 체크는 하는데 당장 돌봐줄 가족분이 안 계시니까 간병인분이 고용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일단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제 상황을 설명한 후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썸을 타던 그 여자에게 설명할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연락을 받고 4일 후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누나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누나는 누워있는 채로 저를 보고 오른쪽 입꼬리만 올리며 웃었습니다. 누나, 나 알아보겠어? 유서희. 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누나를 보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맞아. 윤성이야, 누나 동생. 누나, 이제 내가 누나 지켜줄게. 그렇게 저는 한 달 동안 병원에서 누나 곁에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가면 누나는 열심히 하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힘들어했어요. 누나, 너무 급하게 하지 마. 천천히 조금씩 나아져도 돼. 누나가 조급하게 생각하다가 멋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을 보며 금방 좌절해버릴까봐 걱정이 됐어요.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업 헤드헌터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어요. 앞으로 몸이 불편한 누나를 책임져야 했기에 좋은 조건을 제안해준 중견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해서도 누나 걱정뿐이었어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져서 병원에 갈 수도 없었고 집에 올 수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누나 지인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한 달을 못 가 나가 떨어져서 걱정이 깊어만 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누나 지인마저 연락이 끊긴 후에는 정말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그날도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날이라 회사에 반차를 쓰려고 했지만 업무가 많아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6시 땡 치자마자 퇴근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누나가 없었어요. 사색이 된 저는 누나를 찾으려고 온 동네를 쥐잡듯이 뒤집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공원에서 누나와 웬 여자가 함께 앉아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언니, 이렇게 바깥바람 쐬니까 좋죠? 앞으로는 제가 언니 잘 도와드릴게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미국에서 썸을 샀던 그 여자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저는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희라씨, 희라씨 맞죠? 어머, 윤성씨 왔어요? 희라씨가 어떻게 여기에... 윤성씨 그렇게 가고 저도 얼마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유학 중간에 멋대로 한국에 들어와서 많이 화가 나셨거든요. 저도 윤성씨네서 같이 지내도 돼요? 제가 윤성씨 누나 재활 치료도 같이 가고 잘 돌봐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데 앞뒤 따질 것 없이 너무 고마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희라씨, 그래도 집에 들어가야죠. 말만으로도 고마워요. 저 내쫓겼다니까요. 부모님이 저 안 보시겠대요. 저는 항상 못난 딸이었거든요. 불이 죽어서 그렇게 말하는데 사정은 몰라도 우선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누나가 그 여자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 여자는 그날 저희 집에 짐을 풀고 나갈 생각을 안 했어요. 저희 집이 방 3개짜리 아파트였기 때문에 셋이 지내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돌아온 후로부터 저희 누나도 나날이 기력을 되찾는 게 눈으로 보였어요. 그 여자가 힘들 텐데도 꾸준히 누나를 모시고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치료를 받은 덕분에 누나는 발음도 전보다 좋아졌고 혼자서 걷고 마비됐던 오른손도 조금씩 쓸 수 있게 됐어요. 같이 지내며 정도 들고 고마운 사람이다 보니 저는 점점 더 그 여자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희라씨,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희라씨 다 용서하셨을 거야. 귀한 딸이 본인도 모르게 결혼했다는 걸 알면 나중에 더 노여워하실 테니까. 아닌데, 나 우리 집에 귀한 딸 아니야. 엄마 아빠 내가 결혼을 하든 이민을 가든 아무 관심도 없을걸? 그런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설득을 한 끝에 겨우 장인 장모님과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됐어요. 장인 장모는 제 누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희라, 넌 결국에는 끝까지 네 멋대로 하는구나.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해. 우린 네 결혼식 할 생각 없다. 마지막으로 결혼 자금은 보내줄게.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렇게 모지게 말을 하고 쌩안이 가버리셨고 아내는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저희 누나가 다독이며 위로해줬어요. 엄마 아빠한테 나는 미운오리 새끼였어. 어딜 가면 항상 언니, 오빠 이야기만 했지. 내 얘기는 하지 않았어. 들어보니 자기는 의사셨고 장모는 교수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공부에 관심이 없고 예술만 하려고 하다 보니 눈밖에 난 자식이 됐다고 말하면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마저도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로 아내가 하도 사고를 치고 다녀서 장인 장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으셨던 거였습니다. 아무튼 감쪽같이 속은 저는 속에 악마를 품고 있던 아내와 식을 올렸어요. 결혼 후 아내의 성화에 대출을 받아서 방 5개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바로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임신하고 많이 예민해졌습니다. 결혼 전처럼 사익들이 저희 누나를 챙기지 않았어요. 누나가 지팡이를 짚으며 거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병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던 모양이에요. 퇴근을 해서 집에 갔더니 아내가 제 누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언니, 일 구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 애 낳으면 언니가 같이 봐줘야 할 거 아니야. 나 혼자 어떻게 키워? 같이 봐줄 거야. 일도 하면서. 참나, 언니 같은 사람을 누가 직원으로 뽑아줘. 정신 차려. 아무리 막달이 다가와서 예민하다고 해도 너무 막말하고 있더라고요. 희라야! 어머, 윤성 씨 언제 왔어? 우리 얘기 다 들었어? 일단 방에 들어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그 말을 들은 후에 바로 아내는 울면서 누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언니, 내가 친정도 없이 애 키우고 살 생각에 너무 막막해서 그랬어요. 저한테 기댈 곳이라고는 언니밖에 없어서 제가 미쳤나봐요. 미안해요 언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내의 사과에 누나도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잽싸게 사과를 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무마시키고는 했어요. 그렇게 아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낳았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아내는 애를 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누나에게 아이를 떠맡겼습니다. 여보, 나 친구 작업실 같이 쓰게 됐어. 거기서 그림 그리고 전시할 거야. 엄마 아빠 보란 듯이 유명한 작가 되려고. 그래? 잘 됐네. 근데 우리 딸 정아는 어쩌고? 당분간 언니한테 맡기려고. 언니 이제 건강 많이 좋아지셨잖아?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조카 보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언니도 우리 정아 너무 예뻐하시고. 아이를 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누나에게 무리가 갈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막무가내였어요.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언니도 다 그러기로 했다니까. 내가 언니 데리고 재활 치료받고 그래서 저렇게 좋아진 거잖아. 이젠 내가 도움받을 차례야. 안 그래?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어서 바보처럼 저는 뭐라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누나, 정아 보는 거 괜찮겠어? 정아 너무 귀여워. 고모가 봐줄게. 그렇게 제 누나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됐습니다. 주중에는 작업실에서 살던 아내는 주말에는 집에서 딸아이도 보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서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2살, 3살이 되면서부터 아내는 완전히 밖으로만 나돌았어요.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자기 멋대로 외박을 하기도 하고 집에 돌아올 때는 술과 담배에 찌든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영혼인 예술가라고 해도 한 아이의 엄마가 그러고 다녀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도 잔뜩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아내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술 냄새. 너 어디 대체 말도 없이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는 거야? 뭐가? 집에 들어왔으면 됐잖아. 일이 안 풀려서 그래. 당신은 번듯한 직장에서 과장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 모르겠지. 회사원이 예술가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 그래서 내 마음 알아주는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했다. 왜? 불만이야? 그런 핑계대기엔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장롱에 잔뜩 쌓인 저 명품백은 뭐야? 당신이 돈이 어디서 나서 샀어? 제 물음에 아내가 잠깐 당황하더니 오히려 큰 소리 냈습니다. 내가 샀어.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다고 거지 깽깽인 줄 알아? 아빠가 나 쓰라고 카드 줬어. 그걸로 사는 거야. 당신 잔소리 좀 그만해.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으니까. 아내는 제 탓을 했습니다. 모든 게 본인 선택이었는데 제가 마치 아내를 붙잡아서 강제로 아이를 낳기라도 한 것처럼 구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대화도 하기 싫더라고요. 제 딸은 아내와는 대면대면했고 고모를 잘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엄마, 아니지. 고모, 우리 산책 가자. 꽃도 보고 흙놀이도 하고. 정아야, 아빠는? 아빠도 같이 가자. 그래. 아빠도 껴줄게. 가자. 딸은 5살이 되어서 유치원에 다닐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유치원에 보낼지 상담도 다니고 알아봐야 했는데 아내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집 근처에 괜찮은 유치원이 있어서 거기로 보내게 됐어요. 당시에 아내는 한 달에 2-3번 집에 들어오고 바깥 생활을 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되나 고민이 있지만 아이를 보면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누나에게는 정말 미안할 뿐이었어요. 딸이 유치원에 한창 적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갔더니 누나가 저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너 빚졌어? 무슨 소리야? 내가 빚을 왜 져? 뭔데? 그리고 봉투를 열어봤더니 대출금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라는 독촉장이 들어있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누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백희라, 이 여자가 진짜... 아내가 소행이 틀림없다는 생각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2, 제3금융권에서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확인하니 제 앞으로 낸 대출금이 1억에 가까웠고 아내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은 사채까지 포함해서 7천만 원 정도였어요. 대체 그 많은 돈이 어디에 필요했던 건지, 왜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었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아내가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그러더니 본인 짐을 싸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어서 뭐해? 나 좀 오래 나갔다 오려고. 왜? 나가긴 어딜 나가? 너 이거 다 뭐야? 너 나 몰래 대출 받았어? 왜?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건데? 제 말에 아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그게 얼마나 많다고. 우리 친정집에서는 그 돈 껌값이야. 참나. 내가 홧김에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당신 돈 벌잖아. 갚으면 되지. 너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가 지금 부부가 맞냐? 너 밖으로만 놔두고 너 정아 걱정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 아, 왜 이래. 언니가 잘 보잖아. 나도 내 삶 살아야지. 그럼 이혼하자. 이혼하고 자유롭게 살아. 제가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아내는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며 화를 냈고 나중에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오빠, 윤석씨, 나 버리지 마. 내가 좀 힘들어서 그래. 나 우울증이래. 그래서 약 먹고 치료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대출받고 돈 쓴 것도 우울증 때문이야. 나한테 조금만 기회를 줘. 어? 하지만 저는 아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뚱딴지같이 갑자기 우울증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주변에 우울증으로 퇴사한 사람을 봐서 아는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아무 의욕도 없고 사치를 부릴 생각도 하지 않아. 너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아이, 그럼 어쩌라고. 이혼은 절대 안 하니까 그런 줄 알아? 안 나가. 안 나가면 되잖아. 그리고 막말로 내 집에 신우가 있는데 내가 맘 편히 살 수 있겠어? 내 친구들이 신우랑 같이 산다고 하면 100이면 100 다 놀라. 그러면서 더운지 옷을 걷어붙이는데 아내 팔에 주사 바늘 자국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너 팔이 왜 이래? 어디 아파? 제 물음에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아내가 말했어요. 그래, 나 아파. 병원 다니느라 그랬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이야? 어디가 아픈데?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고 가렵고 그래. 벌레가 내 몸에 잔뜩 붙어있는 것 같다고. 아프다는 사람한테 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때 아내와 선을 긋지 않은 게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아무튼 아내는 한동안 집에서 지냈고 누나도 전처럼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내는 빚을 진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와서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속이 골마가는 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후 어느 날부터 저희 누나 얼굴에는 근심이 생겼습니다. 누나, 무슨 일 있어? 몸이 안 좋아? 왜? 나 괜찮은데. 아니,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이어서. 그게 희라가? 아니다. 나중에 확실해지면 그때 얘기할게. 피곤하겠다. 너 속 안 좋다고 해서 죽 일어났으니까 먹고 자. 나도 정아 옆에 가서 자야겠다. 그래, 누나 잘 자. 내일 일찍 끝나면 내가 유치원 가서 정아 데리고 올게. 알았어. 그게 누나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날 저는 외부 미팅 일정이 있어서 급하게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미팅이 빨리 끝나서 딸을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딸은 꺼이꺼이 서럽게 울고 있었고 유치원 선생님은 하얗게 질려서 저에게 당장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정아 아버님, 빨리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예? 무슨 장례식장을... 정아 고모께서 쓰러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아 엄마가 바로 병원에서 장례 치른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얼른 가보세요. 정아는 선생님이랑 있을래? 아니요. 아빠랑 같이 갈래요. 딸은 오열하며 그렇게 말했고 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상상도 못한 끔찍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고모 죽였어. 뭐라고? 엄마가 고모를 죽여?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저번부터 혼자 발에 주사 놓고 나면 고모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고 때리기까지 했어. 미친 사람처럼. 근데 오늘 내가 학교 나오기 전에 엄마 주사기를 고모국에 몰래 넣는 걸 봤어. 3번이나 넣었어. 내가 고모한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내 입을 막고 유치원으로 데려다 줬어. 딸이 그렇게 말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섬뜩한 느낌에 누나를 찾으러 다녔는데 2시간 후에 발인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당장 발인을 취소했습니다. 유가족이 허락도 안 했는데 왜 발인을 멋대로 진행하려고 해요? 저는 모르죠. 아까 유가족이라고 하면서 백희라 씨가 예약해뒀다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딸이 했던 말이 진실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잠시 후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 누나 부검할 겁니다. 아내가 죽인 게 확실해요. 그 여자 찾아주세요. 아무래도 마약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말에 경찰들은 긴급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그 여자를 5시간 만에 붙잡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에 갔더니 그 여자가 저를 보고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아무 죄 없어. 이 사람들이 다 미쳤어. 나 좀 꺼내줘. 말에서 깨지 않았는지 눈이 풀린 채로 소리를 질렀어요. 닥쳐, 이 미친년아. 이 자식은 누구야? 아내 옆에서 함께 주사받던 남자도 있었습니다. 온몸에 문신하는 그 남자가 저를 보고는 피식 웃으며 말했죠. 나 희라 남자친구인데? 대건 누구셔? 그 말을 듣고 뒷골이 땡겨서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야, 백희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우리 누나 살려내. 살려내라고! 저는 경찰서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오열했습니다. 경찰들이 저를 달래줬어요. 누나분 부검 내일이면 들어갈 겁니다.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올 거예요. 바로 집에 들어가서 백희라 씨 피가 묻은 주사기 15개 찾았고요. 마약 거래한 증거도 찾았습니다. 더 조사해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백희라 씨가 치사랑의 마약을 윤희 씨에게 투약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진실 밝혀서 죄인 죄가 받게 할 거니까 일단 진정하고 들어가세요. 경찰의 말을 듣고 억울하게 죽은 누나 생각이 나서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파왔어요. 제가 그런 여자와 결혼하지만 않았어도 누나가 제 명에 죽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죄책감에
저도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서 누나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했어요. 얼마 후에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치사량의 마약이 몸에서 검출됐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것이었어요. 부검이 끝난 후에야 저는 제대로 누나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아내, 그 살인자가 상습 마약 범죄자로 이미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재판이고 뭐고 그 여자를 제 손으로 죽이고 저도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딸 걱정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판결이 나오던 날에 장인 장모가 법정에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신 사과함세. 미안하네. 내 딸이 망나니인 건 알았는데 그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어. 다 내 부덕의 소치야. 이라 저것이 몇 억 빚진 거 알고 있네. 내가 일단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 말고. 자네한테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될 테지만 사과하고 싶었어. 그분들도 이미 딸이 마약과 사치에 찌들어 살던 걸 알고 내치셨던 거였습니다. 그 여자는 미술을 하는 여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몰랐는데 누나가 본인 생명보험금을 제 앞으로 들어뒀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그 돈을 노리고 누나를 죽이기 몇 달 전에 거의 협박을 하면서 보험사에 가서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자기 앞으로 바꿔둔 것이었어요. 보험사 직원들이 증언을 해줬습니다. 그 여자가 몸이 불편한 유니 씨한테 아주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남편이랑 언니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 줄 아냐면서. 이혼하는 걸 보기 싫으면 수령인 자기 앞으로 하라고. 재판을 통해 금수만도 못한 살인자는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올 줄 알았는데 겨우 30년이 나온 사실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누나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고 살았던 누나가 어찌됐든 저 때문에 운명을 달리했다는 죄책감에 공황 발작도 하고 심신이 모두 약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쓰러질 수 없었기에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딸은 유치원 종일반에 다녔어요. 딸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참관 수업을 갖다가 딸의 담임 선생님이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니?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만 하더니 딸도 잘 나왔네? 정아가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몰라. 내가 오히려 정아한테 도움받는다니까? 정말? 우리 딸이 속이 좀 깊지? 엄마 없는 아이라서 잘 부탁해. 나중에 밥 살게. 친구로서. 그렇게 동창 친구와 가깝게 지내다가 친구 이성에 감정이 생겼어요. 제가 또 다른 이성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튼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때 저는 동창 친구와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딸과 13살 차이 나는 아들도 갖게 됐습니다. 딸이 자기 동생을 얼마나 예뻐하는 줄 몰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전 아내, 아니 끔찍한 범죄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전 장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희락회가 교도소 안에서 마약 급단 증상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재수자 목졸라 죽였어. 그래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네. 벌써 5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자네한테 이야기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차라리 잘 됐어. 본인 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 잘 됐다고 말하면서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말에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전까지 사실은 30년 복역하고 사회에 나올 그 여자가 제 딸을 찾기라도 할까봐 악몽까지 꾸며 괴로웠어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받았다는 말에 속에 있던 체증이 싹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연아 와이프와 제 가정에 충실하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딸은 지금 의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감사해요. 아무래도 하늘에서 누나가 돌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와 누나 목같이
저는 제 가정 지키면서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다가 가고 싶어요. 엄마, 그리고 누나, 둘이 만나서 잘 지내고 있지? 나도 보다시피 잘 지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꼭 다시 만나요. 저의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생 제 가슴속의 죄책감을 다 씻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 곳에 저의 한을 털어놓으니 가슴이 조금 후련해지네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건강하세요.